저도 스타틴을 먹어서 부작용을 알았었거든요. 기억력 감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력 저하라든지 뭐 근력 감소라든지 제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스타틴을 공부한 게 좀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도 좀 고생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이제 미국의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뭐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거의 세트예요. 거의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뭐 이런 것들 먹는 분들이 진짜로 많아요. 원장님, 지난번에 올렸던 그 녹내장이랑 스타틴 관련된 영상이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거 아시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더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오늘 좀 얘기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셔가지고요. 저도 사실 좀 의외였는데, 전 사실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낸 거였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저도 스타틴을 먹어서 부작용을 알았었거든요. 기억력 감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력 저하라든지, 뭐 근력 감소라든지, 제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스타틴을 공부한 게 좀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도 좀 고생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그 치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사실 스타틴을 복용하고 계셨더라고요. 진짜 불효자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사실 저도 스타틴을 먹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끊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서 좀 강한 약으로 쓰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스타틴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뭐 아직도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스타틴을 또 끊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 의견보다는 지금 보니까 누가 이제 내가 이 영상 올렸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이거인데요. 이분이 뭐 쓴 책인데 아마존 1위도 하고 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도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 보진 못했고요. 제가 이제 스타틴에 대한 거,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또 혹시 이제 너무 맹신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잘못된 의견을 갖는 게 사실 저도 좀 두려워요. 그런 것들 자체가. 책에서 말씀해 주신 거 얘기를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이번에 좀 댓글을 좀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도 그런 부작용을 알았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아니 안과 의사가 무슨 뭐 주제넘게 내과 의사도 아니면서 뭐 스타틴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요. 뭐 잠깐 신경과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신경과에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내과 선생님이나 뭐 신경과 선생님만큼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핑계를 댄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사실 이제 좀 안과를 한 이유는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좀 벌써 학생 때 다 나눠요. 성격들이 이제 외과 계통으로 갈 사람, 뭐 내과 계통으로 갈 사람, 그 다음에 기초에 남을 사람, 그러니까 뭐 해부학이나 생화학실 같은 이런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다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 이제 외과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 내과 계통의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개업하고 나서도 이제 뭐 수술하는 과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안과를 또 했었었고요. 몇 년 동안 13년인가 14년 동안 이제 강남에서 라식, 라섹, 뭐 백내장, ICL 여러 가지 뭐 수술들을 하다가 10년 전쯤에 이제 좀 질환을 좀 하고 싶다. 일단 약간 나의 존재감에 대한 거, 내가 누구냐, 이제 의사인데 이제 좀 수술하는 것도 좋지만 안과 다른 질환들도 좀 다루고 싶다,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그 병원 자체도 옮겼어요.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제 외래를 보는 그런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옮겼고 그러면서 가서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수술 외의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서 저희 뭐 집사람도 알겠지만 제가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한 6년, 7년 동안은 거의 모든 학회를 다 쫓아다녔어요. 주말에 하는. 그래서 녹내장 학회, 뭐 각막 학회, 백내장 굴절 학회, 심지어 뭐 망막 학회까지도 다 쫓아다니고 또 그리고 요즘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줘가지고 동영상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쫓아다니면서 안 봐도 돼서 요즘은 이제 안 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또 뭔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뭐가 막히냐면 숙제의 어떤 양리 기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면역학 쪽이라든지 어떤 생화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제나 어떤 그 원리, 병의 원리 같은 걸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모르겠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다시 공부했어요. 기초부터. 뭘 했냐면 이제 일반 화학을 공부했는데 제 아들놈이 그때 그 고등학생이어가지고 EBS에서 하는 화학을 보고 유기화학도 따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동영상이나 이런 유튜브에도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분 몇 분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기화학도 몇 번 봤고 또 생화학이나 분자세포 생물학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같이 봤어요. 눈이라고 하는 게 또 뇌하고도 완전히 연결돼 있거든요. 눈에 관련된 신경이 사실 눈에만 관련된 게 2번, 3번, 4번, 6번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안면신경 7번까지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신경들이 있다 보니까 또 2번 신경 자체는 막에 의해 쌓였기 때문에 거의 CNS, 그러니까 중추신경이라고 거의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경로가 다 뇌 후두엽으로 가기 때문에 뇌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사실 좀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녹내장 약 같은 게 안약 같은 게 나와도 그 구조라든지 화학식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해요. 여러 가지들을 해서 그 기전이나 이런 거 어디에 작용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고 무슨 부작용이 있고 하는 것들을 훨씬 좀 쉽게 이해를 하게 되고 대처를 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스타틴은 다시 제 얘기를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LDL이 뭐냐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막 파기 시작을 했어요. 또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렇게 LDL을 강요하지? 그렇게 LDL이 치명적인 위험이자가 아닌데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뭐 이 저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주제 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얘기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안과에 주력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까지만 제가 또 변명하는 의미에서 이걸 좀 했고요. 또 내 의견이 아니라 교수님, 미국 교수님, 또 미국에 대한 얘기들, 제약회사를 까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우리 좀 강아지가 있는데 자꾸 킁킁거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소음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17살 된 강아지라서 이게 좀 어떻게 못하겠어요, 함부로. 그래서 예, 그래요. 제목이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거짓말, 그래서 스타틴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선택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제목이 달렸고요. 저자는 이제 로버트 러프킨이라고 대학 교수님이신데 사실 영상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또 모르겠어요. 또 다른 교수님들이 또 내과 선생님들이 또 영상학과가 또 뭐 알겠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 교수님 말씀하신 거고요. 심혈관계에 대한 진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혈관계 질환으로서 매년 미국에서 통계를 1790만 명이 사망한다 그래요. 그리고 대표적인 질환은 심장 발작과 뇌졸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거고요. 심장과 뇌 같은 중요한 장기가 손상되는 것은 죽상, 동맥, 경화증 때문이다. 이건 이제 영어로 이제 아스로스클로시스라고 하는데 신장 혈관이 막히면 심부전, 그다음에 망막 혈관이 막히면 실명, 팔다리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절단 수술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방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지방 섭취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그 사실 그 교수님이 그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갖는 내용들이고요. 일단 식단, 심장 가설, 뭐 지질 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앤서키스, 뭐 이제 엔젤키스라고도 하고 앤서키스라고도 하는데 이 박사님이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붐을 일으켰다고 봐도 돼요. 이때 이후로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노른자를 안 먹었어요. 저도 노른자를 안 먹고 여기 이 교수님도 어머님이 영양학자셨는데 오므라이스를 먹으면 하얀 오므라이스만 먹었대요. 노른자 다 버리고. 그럴 것처럼 엔젤키스 박사의 어떤 영향력은 사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이 드신 내과 선생님들은 아마 계란 노른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의미 없다는 게 이미 좀 밝혀졌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던 실험들이 있는데요. 엔젤키스 박사님이 왜 약간 문제가 있냐면 사실 22개국에서 논문을 바탕으로 그걸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발표는 6개국에 대한 것만 했어요. 추려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근데 29개국을 다 합치면은 사실은 포화지방과 심장질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나오고요. 엔셀키스 박사가 6개 추린 거는 포화지방과 심장질환과의 관계는 굉장히 유의하게 있다. 이렇게 나오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일이죠. 그거는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에 관련된 데인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심장병 사망률은 10% 정도였는데 1950년대부터 이제 30% 정도 이상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관심을 가졌고 실험과 가설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연구자가 토끼에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먹인 후에 혈관에 이제 죽상반이 발생했다는 거, 연구를 발표한 후에 동물성 식품 대신 식물성 유지를 먹으라는 식단 심장 가설이 이제 탄력을 받고 또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실험 자체는 사실 약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토끼는 채식 동물이잖아요. 토끼가 콜레스테롤을 먹을 일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면 사자한테 육식동물이 사자한테 잔뜩 그 소 양이 먹는 풀이나 이런 것들을 잔뜩 먹여놓고선 뭐 채식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원숭이 정도한테 먹였다고 한다면은 뭐 일리가 있겠지만 이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실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심장질환 발병률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해요. 또 이제 또 이 박사님 의심하는 거는 이제 미국 심장협회가 식품산업 제품을 인증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약간 관계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부제목을 달고 했는데 LDL이 높으면 과연 심장 발작이 일어나기가 쉬울까? 이렇게 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LDL만으로는 심장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보다는 CT 촬영으로 직접 심장 혈관의 죽상반과 석회화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CT 촬영해서 이게 심장이고 그렇거든요. 여기에 이제 심장 주변에 여기 이제 관상동맥이나 심장 주변 혈관들인데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그 칼슘이 침착된 석회화된 혈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LDL 수치보다 더 높게 그래서 칼슘의 어떤 관상동맥 침착 자체를 이제 좀 비율을 좀 정확한 비율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LDL 수치보다 더 높은 위험인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칼슘 침착하는 거에 또 사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이제 뭐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서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칼슘하고 비타민 D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그것이 더더욱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논리 자체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비타민 D가 먹었던 칼슘에서 장에서 흡수하는 거를 높이는 건 사실인데 혈중 농도만 높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뼈로 보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흡수된 칼슘을 뼈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K2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로만 안 되고요. 칼슘만으로도 안 되고 비타민 K2를 같이 복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혈관에 침착할 수 있는 칼슘들의 양을 줄이면서 그 칼슘을 실질적으로 뼈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한테도 환자분한테도 이제 사실 K2를 좀 같이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또 K1이 들어간 걸 드시고 어떤 경우는 또 K2라고 하더라도 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나키논 그 7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 이상이. 근데 이제 4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너무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설명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해주는 경우도 좀 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서 어쨌든 칼슘 수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비타민 K2 복용하시는 게 좋다. 그냥 따로 그냥 번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3,143명의 환자를 연구한 결과 LDL과 죽상동맥 경화증 위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라고 나왔고요. 동맥에 있는 석회화된 죽상반이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LDL 수치와 죽상반도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미국의 심장저널에 나왔다고 그래요. 2009년에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13만 6,905명 환자 중에 4분의 3이 LDL 수치에서 정상이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약간 허무하죠. 기껏해서 LDL 낮춰놨는데 정작 심장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에서 보면은 LDL 수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랑. 이거 굉장히 좀 허무한 거거든요. 막 맹목적으로 LDL만 낮추는 게 과연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왜 LDL에 집착할까? 이걸 이제 또 아까 그 제약회사와 어떤 그런 비리에 대한 얘기들에서 이거 미국에 관한 얘기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뭐 LDL이 중요하지 않은데 왜 대다수의 의료 전문가가 LDL을 심장 질환의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할까? 왜냐하면 LDL은 일단 측정하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스타틴으로 치료하기도 쉽다고 그래요. 쉽죠. 저도 이제 뭐 스타틴 먹어봤지만 LDL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먹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효과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엔젤키스 박사로부터 이제 사실 LDL이나 이런 것들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는 걸 있으니까 제약회사들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진짜 뭐 수천억, 뭐 어떤 게 수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LDL을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쓰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 쓰고 싶죠. 지금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LDL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사실 LDL을 떨어뜨리는 효과, 스타틴의 효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 싶겠죠. 이거는 이제 그 저자의 개인적인 얘기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걸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제약회사들에 비하면 불법 마약 카르텔은 우습다. 마약 카르텔보다 제약회사를 더 나쁘게 얘기했어요. 노다지나 다름없는 그 약은 바로 스타틴이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40살 이상 미국인 넷 중 한 명이 스타틴을 복용한다. 이게 미국의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뭐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거의 세트예요. 거의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뭐 이런 것들 먹는 분들이 진짜로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스타틴의 판매량이 몇십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십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미 개발된 약이고 효과가 확실한데 그러니까 LDL을 떨어뜨리는 효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데 그걸 안 쓸 이유는 없겠죠. 근데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도 않는 징후와 싸우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할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의사로서 그런 게 있어요. 환자분들이 뭔가 증상이 있고 고통을 받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안약이라도 하나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연고라도 하나 처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도 특히 사망, 미국 내 사망 원인이 1위 심장병에 대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생각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또 스타틴이라는 좋은 약이 있고 LDL 떨어뜨리는 약이 있고 하니까 제약회사는 협회에 돈을 대고 협회는 그 대가로 스타틴을 판촉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얘기예요. 스타틴의 실제 효과는 어떨까? 정말로 그러면 이게 심장 질환을 낮추고 사망률을 낮추느냐. 아무래도 뭐 스타틴 제약회사에서 당연히 뭐 논문을 썼겠고, 많은 또 의사들이나 뭐 그 큰 병원에, 대학병원 이런 데 큰 병원에 그 후원을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봤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논문을 해석하거나 그거를 응용하는 거는 비전문가들이 보면 모르기 때문에 잠깐의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는데 논문을 하려면 이제 S라는 어떤 약을 있어요. 약이 있는데 100명한테는 그 약을 먹이고 100명한테는 가짜 약을 먹이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의 가짜 약을 먹여서 그 효과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잖아요. 이게 뭐 몇십 년이 지났건 몇 년이 지났건. 그래서 A그룹에서 100명 중 1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사망률을 1%로 봐요. 그래서 그 약 효과를. B그룹에서는 100명 중 2명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률을 2%로 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두 그룹 간의 절대 위험 감소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절대 위험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 위험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트릭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절대 위험 감소율로 봤을 때는 1%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100명 먹었는데 1명 죽고 그 약을 안 먹은 사람에서 뭐 2명 죽었다 그러면 1% 차이니까 뭐 그 약 효과가 있나? 그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 상식적이지 않나요? 거기가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대 위험 감소율로 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조금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봐봐요. 사망률이 2%인 이 B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1%였잖아요. 1그룹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50%가 감소된 거예요. 사망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A그룹 이 약이 그래서 상대적인 감소, 그 위험 감소율이 50%다라고 하면서 사망 위험률을 50% 줄였다고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좀 놀랍죠. 이런 것 자체가. 이와 같은 논리로 실제로 스타틴의 효과를 강구한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는 그 약 이름도 나와 있고 상품명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약 이름을 밝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스타틴 약을 복용한 A그룹의 가짜 약을 복용하고 사망률을 비교했는데 A그룹에서는 실제로 이제 98.1%에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약을 복용한 그룹이죠.
1.9%에서만 심장 발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서는 97%에서 심장 발작이 없었고 3%에서만 심장 발작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절대 위험 감소율은 1.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그러면 뭐 차이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효과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상대 위험 감소율을 이용해서 사망률이 이제 3%인 B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1.9%인 A그룹은 36% 정도의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36% 줄였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으면은 100명 중에 36명은 안 생기고 저쪽은 100명이 다 죽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6명이 죽고 자기는 안 죽었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불법은 아니에요. 이런 걸 뭐 어디서 적어놨겠죠. 뭐 상대 위험 감소율이나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지만 이거 거의 사기친 수준 아닌가 싶어요. 이건 사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다른 논문 같은데 2002년에 나온 스타틴 리뷰 논문에서는 사망률을 21% 감소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망자가 1000명이었는데 80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21% 감소했다고 그러면은 1000명이 죽을 사람, 원래 1000명이 죽었는데 자기네는 800명밖에 안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1000명당 사망률, 1000명당 5명이 죽었었는데 1000명당 4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그 상대 위험도를 그걸 하니까 21% 감소했다는 얘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 위험도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기 효과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2022년에 1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절대 위험 감소율이 1%를 밑돌았대요. 그 연구원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대요. 스타틴의 절대 유익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한마디로 스타틴은 거의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내용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되게 센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자가 한 얘기예요. 그럼 대형 제약회사가 숨기고 싶어하는 스타틴의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또 차트를 말을 했더라고요. 스타틴의 부작용은 사소하지 않다. 스타틴은 암, 백내장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책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또 당뇨병, 인지기능장애, 이건 치매란 얘기죠. 골격이상증, 이게 이제 근육에 대한 거고 발병률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의 유병률을 숨기려고 제약회사는 또 상대 비율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절대 비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마치 그런 부작용도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또 다른 장난질이 증상을 여러 범주로 쪼개는 방식이다. FDA의 이상 사례 보고 체계를 보면 근육 부작용을 11개 유사한 범주로 쪼개 놓았다. 이 증상들을 다 합쳐보면 스타틴이 근육이 얼마나 위험한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근육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체 근육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체 근육을 무슨 이두박근, 삼두박근, 대퇴근, 중둔근 이런 식으로 나눠 놔서 거기에 생기는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체 근육을 따지면 10%가 생기는데 이두박근에 생기는 건 1% 이렇게 되어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타틴의 약물을 복용한 피험자 중 26%가 도입기 도중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약을 먹여보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람을 뺐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틀림없이 약물 부작용 때문일 것이다. 이런 중독 포기는 연구에 나타난 부작용 관련된 수치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까지 듣자 그러면은 거의 26%면 4분의 1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럼 장사가 아닌 과학으로 보는 LDL의 역할을 볼게요. 그럼 LDL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너무 인식이 있어가지고 LDL에서 네이버를 찾아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구글을 찾아봐도 이렇게 보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배드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LDL은 모든 세포에 콜레스테롤, 인지질, 중성지방, 그다음에 지방산 등 지질 성분을 전달해주면 그중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은 세포막을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또 세포가 어떤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건 단백질이고요. 그게 마이크로튜뷸리라든지 미세 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단백질 성분이고 그거를 그 막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인지질하고 콜레스테롤 이 두 성분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단백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성분, 당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적은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대적인 어떤 콜레스테롤이나 인지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사실 세포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성지방과 기타 지방산은 세포의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고요. LDL은 이제 종류가 나눠요. 크게 나누면 ALDL 80%를 차지하는 것과
크고 가벼운 게고요. 작고 무거운 BLDL 20%. 전편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뭐 스몰dense LDL이라고 해서 작고 무거운 LDL. 요게 주로 이제 좀 약간 죽상 동맥경화 관련됐다고 말씀드렸고요. ALDL은 심장 질환에 거의 위험하지 않고 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스타틴으로 이게 수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낮출 수가 있고 BLDL은 심장 질환에 위험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증가하고 스타틴으로 수치를 낮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스타틴으로 낮출 수 있는 거는 심장 질환에 별로 위험하지 않는 뭐 커다란 뭐 약간 엉성한 LDL만 낮출 수 있다라는 어떤 또 약간 그런 모순된 얘기들 좀 있고요. 표준 LDL 검사에서는 위에 둘을 구분해요. 우리가 보통 내과에서 하는 검사에서는 이거 구분 못 하고요. 이걸 하려면 따로 또 아주 좀 복잡한 검사를 좀 받으셔야 돼요. 비용도 좀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고지혈증 때문에 죽상 동맥경화라든지 동맥경화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따로 검사를 또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리포프로틴 A라고 하는 지질 단백질은 돌연변이로 생기는데 인구의 20%까지 그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심혈관 질환에서 가장 흔한 위험 요인이고 혈액 응고도 촉진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순위인데요. 이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책에 있는 그래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위험 비율 자체를 하나는 맥시멈을 12로 잡았고 하나 8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뭉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세한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요. 거기서 나온 거는 제일 큰 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 가장 큰 거 2형 당뇨병이에요. 가장 크고요. 위험 비율도 가장 높고요. 그 지단백질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근데 대사증후군은 사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당뇨라든지,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중성지방이 높다든지, 그 HDL이 낮다든지,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따로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고혈압도 들어가 있고, 비만 또 따로 들어가 있고, 흡연. 그쵸. 흡연 위험하죠. 중성지방 또 따로 들어가 있고 아포지질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질이 운반하려고 하면은 그 양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지나 이런 것들 LDL이라든지 뭐 VLDL이라든지 카일로마이크론 같은 것들이 이게 쌓여서 가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물과 친한 성분인 인지질하고 단백질 성분이 리포프로틴이 이렇게 싸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 LDL에서는 아포B10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수치를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VH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고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가족력도 있고 LDL 콜레스테롤 여기 나왔어요. 아래쪽이에요. 꼭 이 순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염증 생체 표지자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호모시스테인 수치라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호모시스테인은 사실은 우리 몸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스온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메트릭이 빠져나가면은 생겨버리는 호모시스테인 이게 또 어떤 여러 가지 샘 대사라고 그래요. 이런 데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낮추는 데 있어서 비타민 B6하고 9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모시스틴도 굉장히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게 또 개인적으로 또 다른 대사 또 얘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LDL 수치는 높진 않다. 높은 거는 오히려 당뇨병이다. 그래서 전에 제가 뭐 약간 스타틴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내가 죽상 동맥경화가 없는 상태인데 당뇨가 생겼다면 저는 이제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LDL보다 더 위험인자가 높은데 당뇨병이 그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스타틴을 먹이면서 당뇨병 약을 먹이면서 그거를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 정말 모순 아닌가요? 지금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해력이 약한지 몰라도 아무튼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들은 굉장히 많죠. 나이도 있고, 민족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이런 그 위험 요인, 혈중 지질과 관련이 없는 뭐 흡연이라든지, 신장병이라든지, 류마티즘, 관절염,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해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LDL 콜레스테롤이 아닌 지질 단백질 인슐린 저항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L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위험성이 낮은 요인이다. 심장 발작의 위험을 가장 단호하게 예측해주는 지표는 개인의 LDL 수치가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사질환에 이제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데도 심장 발작으로 입원한 환자 중 3분의 2가 대사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인데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상관없이 3분의 2가 대사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있던 없던. 요산도 심장질환 위험요인이라고 해요. 요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풍이죠. 이게 보통 그 관절에 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 얘기가 좀 길죠. 그래서 요산은 과당대사의 지표라고 이제 저자는 보고 있고요. 흡연은 혈압 상승, 혈액응고를 잘 일으키고 죽상반을 빨리 형성하게 만든다. 사실 흡연은 뭐 만악의 근본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피당질층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이게 봤을 때 내피당질층, 엔도셀리알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데 혈관 내피세포의 조직을 덮는 층이라고 그래요. 혈관 안쪽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코팅하는 셈이다. 이런데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이게 혈관이고요. 이게 혈관 내피예요. 이거를 확대해 보면은 이게 혈관 내피에 이게 털난 것처럼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안과하고도 좀 관련 있는 게 안과 눈의 각막하고 결막 눈에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증 좀 심하게 앓은 사람들 중에 당질 외피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손상을 많이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조증 환자들도 뭐 렌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자외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수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당질층은 전다 능력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혈관에서 막 고혈압 있으면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일종의 보면은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당단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점액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센 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 저게 손상이 되거나 산화 스트레스, 전에도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탕 나왔죠. 설탕. 이 설탕은 사실은 단순한 포도당만이 아니라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진 거예요. 이당류라고 해서.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 포도당이 제일 나쁜 줄 알았더니 그냥 과당이 더 나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 알고 염증 등에서 쉽게 손상이 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 글라이코칼릭스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피세포가 그냥 노출되잖아요, 막이. 그러면은 여기에 손상되기가 훨씬 쉽겠죠. 산화적, 왜냐면 동맥에 얼마나 많은 산소가 있겠어요. 산화 손상도 있겠고, 활성산소도 있겠고, 기계적인 손상도 입을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LDL의 지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갔다가 본인이 워낙 이제 포화지방산, 다중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산화가 되면서 산화가 쫙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더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들이 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질층이 손상되면 혈전, 만드는 혈소판과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쌓이게 되고 혈전이 생기고 색전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당질층이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트륨이 손쉽게 그 안으로 침투한다. 나트륨만 들어가진 않겠죠. 이게 산화된 뭐 스몰델셀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대사증후군이 당질층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잠깐 보여줬던 건데 LDL이 뭐 HDL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지질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콜레스테롤 에스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유리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지방산이 붙지 않은 거 있거든요.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여기에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구조 자체가 굉장히 활성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조직이. 그래서 이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죽상동맥경화가 있다고 한다면 저게 진행된다면 저게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LDL이 높은 상태에서는 저런 게 더 많이 생기니까 그때는 그게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세포만큼만 확대를 한 거거든요.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게 쫙 이렇게 연결, 뭐 청약계부 같은 연결이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인지질이에요. 이게. 인지질인데, 인지질에 여기 인이고 여기가 이제 포화지방산이 있고 여기가 불포화지방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포스포라이파제라고 하는 A2라고 하는 게 이거를 잘라내요. 하나를. 잘라내서 이게 아라키노틱 엑시드라고 그래서 저걸 응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뭐 수축시키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열을 내기도 하고,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뭐 리포 옥시제나제 기능이 있고, 뭐 사이클 옥시제나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아스피린, 뭐 해열제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스테로이드는 포스포리파제의 기능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염증을 억제해 주는 게 있고, 사이클록시다즈를 억제해 주는 거는 NSAID라고 해서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rug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너무 복잡해지죠. 아무튼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지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인지질 있죠. 콜레스테롤 있죠. 여기에 단백질 같은 거 있죠. 통로 같은 것들도 있고. 여기에 절대적인 만약에 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다 그러면 세포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의 막 자체가,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벽돌 같은 구조가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이건 지방산이에요. 지방산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그 탄소 사슬이 쫙 있는데 수소가 쫙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카르복실산이라고 해서 COOH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게 2개 붙어 있냐, 4개 붙어 있냐, 8개 있냐, 12개 이런 거에 따라서 지방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라내가 나가는 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만약에 이게 엎드러지고 이게 그냥 CH3로 돼 있으면 뭐냐는 아세요? 석유예요, 석유. 저게 뭐 8개 미만에서는 가솔린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게 뭐 14개가 16개 이상이면은 디젤이 되는 거예요. 디젤, 경유. 그 석유나 가솔린이나 등유는 자동차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방산을 이게 놔둬놓으면 왜 위험하냐면 이게 반응을 하거든요. 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중성지방을 만들어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게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요 OH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줘서 이게 에스터 반응,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왜 콜레스테롤 에스터라고 하는 요게 에스터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야지만 중성지방이 돼서 산인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라고 해서 중성지방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트리아실글라이세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좀 재밌는 건 보면은 이것도 오메가 이게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우리 오메가3 오메가3 하죠. 이게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기 시작한 게 오메가3예요. 이게 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단력, 이런 것들이 생겨서 여기 내피세포에 손상이 되면 이 손상된 부분을 통해서 아까 했던 뭐, 나트륨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LDL, 산화된 LDL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죽상동맥이 생기고 산화된 LDL을 대식세포가 먹으면서 거품세포가 생기고 거품세포가 막 증식하고 막 터지고 두꺼워지고 거기에 또 칼슘이 침착하면은 눌리게 되고 여기에서 또 응고가 돼서 파이브린이 겹착을 해서 그게 혈전이 되고 색전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또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좀 짧게 하라고. 고지혈증 예방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또 여기 저자에 대한 생각하고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설탕 들어간 음식 좀 줄여주시고요. 혈압은 관리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전단력이라 혈관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호흡 속도를 되도록 천천히 해주는데요. 이제 부교감신경 항진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율신경은 조절할 수 없지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좀 혈관이 이완되는 효과를 좀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명상이나 산책, 등산, 뭐 동호회 뭐든지 좋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하셔야 돼요. 저는 스트레스 강하게 받아가지고 암 걸린 사람들을 몇 명 봤기 때문에 면역력이 확실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준다. 왜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호모시스테인 억제 중에 이제 비타민 6나 9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좀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스타틴 복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가족성 고지혈증 같은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아주 고농도의 아니면 고비율의 LDL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억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유전적인 질환인 경우에는 그런 다른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죽상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높은 LDL 자체가 하나의 산화된 LDL의 연료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보통 제가 이제 주변에 환자들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아는 친한 사람이나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스타틴 그냥 쉽게 먹지 말고 그냥 중성지방을 HDL로 나눴을 때 2.5가 넘어가면 뭐 먹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라든지 기타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때문에 내과 선생님이 강하게 건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하나의 수치나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과 선생님도 그걸 종합적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이 강하게 권하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도 너무 사인을 많이 주네요. 짧게 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번에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